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이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과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후 하프타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이 상비약 상자에 아마 이 약 하나쯤은 꼭 들어있을 겁니다. 연고로 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먹거나 흡입하는 형태로도 쓰이는 약이죠. 바로 스테로이드인데요. 하지만 막상 우리 아이에게 쓰려고 하면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서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스테로이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또 상담도 진행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움직임 어떤가요? 네, 오라클발 쇼크에 코스피가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다시 한번 4천선 밑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오늘 코스피 1.8% 급락합니다. 3,981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1,220억 원 탈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개인만 홀로 3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만 유일하게 상승불 켠 상태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포드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여파로 현재 급락 중입니다. 7%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닥 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닥도 약세가 이어집니다. 코스닥은 900선을 반납했습니다. 현재 1.3% 하락하면서 89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외국인만 팔아냅니다. 1,0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50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905억 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등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가 반등하는 반면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 등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 눈에 띌까요? 네, 오늘은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상승합니다. 이 스페이스X가 2026년을 목표로 기업 공개, IPO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네. 오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외환시장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어제는 환율이 1,480원을 웃돌기도 했었죠. 오늘 환율 1,477원에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약보합권입니다. 1,477원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약세입니다. 유로화 환율이 1,734원, 엔원 환율은 94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환율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결국 1,480원까지 뚫었어요. 네, 설마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장중 1,480원을 넘어서 1,500원 선까지 위협했는데요. 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 지난 4월 이후 8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지난 9월 말 1,400원대로 올라선 뒤 단 하루도
1,300원대로 떨어지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날 하루 3천억 원 가까이 던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고 꺾일 줄 모르는 환율 고공행진에 정부가 결국 한동안 손 놓고 있던 외환수화풀을 가동하면서 당장 큰 불은 껐지만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처음으로 위기라는 표현까지도 입에 올렸는데요. 네. 금융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선을 그으면서도 물가 등 다른 면에서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 말했습니다. 외채를 갚지 못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환율이 물가를 밀어 올리면서 양극화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인데 네. 지금처럼 환율이 1,470원대를 이어가면 소비자 물가가 한은의 내년 전망치인 2.1%를 넘어서 2.3%까지도 오를 수 있다 내다봤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이 금쪽이 같은 환율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으로 2.4%를 찍을 만큼 우리 지갑에 찬바람을 불어넣고 있죠. 네. 고환율 기조가 더 길어지면 물가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경고한 셈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그러면서 특히 큰 손이 된 국민연금의 역할을 또 주문했는데 네. 국민연금의 외환 전략을 국내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불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땜질식 개입보다는 규제 혁파와 투자 환경 개선 등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만이 고환율 기조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인 원인을 매력 없는 한국 시장과 약화된 성장 동력에서 찾고 있는 모습인데 정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나 단순 외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비용 부담만 키울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 청문회 관련 소식 짚어보죠. 결국 이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좀 답답한 청문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요. 김범석 의장 대신 임시 대표를 맡고 있는 외국인 대표는 내용을 모르겠다, 한국어를 몰라서 이해를 못했다는 말로 시간만 끌기 바빴습니다. 네. 결국 통역사가 의원들 질문과 외국인 임원들 답변을 교차 통역하면서 이 청문회는 크게 지체됐고 그나마도 이례적인 답변인데다 국회가 요구한 핵심 자료 상당수도 빠지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핵심 검증과 책임 규명은 이루지 못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동문서답식 답변이 이어지자 기본 소통도 안 되는 외국인 대표를 내보낸 김 의장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쿠팡에 영업 정지를 해야 한다, 더 격양된 이야기까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경훈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다 답하기도 했고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감 불출석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이 의결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와 출입국 금지 입법 카드까지 빼드는 등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딴소리만 터져나온 쿠팡 없는 쿠팡 청문회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는 이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면서 내놓은 아이디어 때문에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죠? 네, 만약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 컵값을 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음료값에 포함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예.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네. 이 앞으로 음료를 담아가려면 이 컵값을 따로 내야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며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내놨는데요. 매장에서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00원, 200원 수준으로 가게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게 하겠다는데 현재 제주나 세종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제와는 달리 컵을 매장에 반납해도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대신 텀블러를 가져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리꾼들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음료값에 컵값이 포함된 건데 그렇죠.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는데요. 네. 앞서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역시도 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키우면서 사용량은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음료 사면 의뢰에 따라오는 빨대 있잖아요. 예. 이 플라스틱 빨대는 현재 매장 사용 금지 대상이긴 하지만 계도 기간이 무기한 부여돼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없는 상태인데 네. 그런데 또 이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네. 개인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다소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뭔가 좀 혼란만 커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자, 벌써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 서비스도 한 달 뒤쯤 개통을 하는데 챙기면 좋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죠. 올해가 가기 전에 챙기면 좋을 알뜰 포인트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올해 연말 정산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오릅니다. 한 명인 경우 25만 원, 두 명이면 55만 원, 세 명이면 95만 원 등이고요. 예. 또 육아를 위해서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아빠들, 네. 남성 근로자들은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 네. 또 이 밖에 9살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 원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중산층 혜택도 확대됐다고 합니다. 예.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네. 연 난입 한도는 300만 원이고요. 또 올해 7월 이후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지출했다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를 3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부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예. 특별 재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일반 지역 기부보다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 공제를 받고요. 예.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한도 자체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네. 국세청은 이 밖에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더 받을 수 있다 설명했는데 미리 임차 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되고요. 예.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세무정 다시 듣기도 있지만 네, 다음 달 15일 열리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 관련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해주신 내용에도 이 육아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작년 육아휴직자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잠시 일터를 떠난 아빠들도 많았다고요. 네, 이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같은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육아휴직을 신청한 3명 중 1명이 아빠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전체 육아휴직자의 약 30%로 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증가 속도도 빨라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올라 처음으로 10%를 넘겼다고 합니다. 네. 남성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선도 출산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이 달라진 요즘인데 달라진 제도도 한몫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월급을 대부분 보전해주는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아빠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네. 다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육아휴직이 출산율 반등의 열쇠로 꼽히는 만큼 누구나 쓸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기적 같은 소식으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사회생했다고요. 네,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인데요. 네. 지난 4월 태어난 서린이 이야기입니다. 서린이는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온 심장 이소증을 안고 태어났는데요. 네. 100만 명 중 5명꼴로 나타나는 초희귀 질환인데 심장을 둘러싸는 가슴뼈와 갈비뼈가 없어서 태어나도 보통 사흘을 버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서린이를 살리기 위해 서울 아산병원 6개 과목 의료진이 총동원됐는데요. 인공호흡기를 달아 생명을 연장했고 생후 한 달째 3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심장을 가슴 안으로 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심장 이소증 신생아 치료에 성공한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00일 되던 날 서린이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보여줬고 아이고. 힘든 치료를 다 버텨내고 생후 8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아이고. 네. 서린이
서린이의 심장은 이제 몸속 제자리에서 힘차게 뛰고 있고요. 서린이 어머니는 14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만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예. 서린이 이야기처럼 곳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정체가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금천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일찍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안현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남동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성남 쪽으로도 화객분기점에서 남동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일죽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대소분기점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오전에 있었던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여전히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원권 문막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고령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 봅니다. 스포츠 핫 이슈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6 이 북중미 월드컵 데뷔에 돌입한 홍명보호가 네. 이 조추첨도 끝났고요. 대표팀 준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조추첨 결과 네. 하고요. 또 확정된 일정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조추첨 결과 우리나라는 개최국인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이제 유럽 패스 D 이렇게 세 팀과 함께 A조에 배정이 됐는데요. 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유럽 패스 D 같은 경우는 지금 예선이 진행 중인 유럽 상황에 따라서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체코, 아일랜드 이 네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일단은 개최국 자격으로 A시드를 1시드를 받은 멕시코가 1포트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같은 FIFA 랭킹 상위권의 팀보다는 좀 유리한 편이죠. 네. 포트 내 랭킹이 11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시도 이 포트 내에서 높은 랭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좋은 조편성이면 확실합니다만은 네. 차라리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절대 강자 한 팀이 있고 아. 2위 자리를 노리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런 조 같은 경우는 뭐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이제 유럽 팀까지 해서 어느 팀이 1위가 될지 그리고 그렇죠. 삐끗하면은 개최국이 멕시코조차도 4등으로 네. 떨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약간 세미 죽음의 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또 한 가지의 변수라면은 이 조별리그 3경기가 모두 멕시코에서 열린다는 점이 네. 될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가 LAFC에 간 가장 큰 이유가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갔던 거였는데 네. 멕시코 월드컵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러면서 네. 조금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한인들의 LA에서 만약 경기가 열렸을 경우에 뜨거운 응원 이런 아하. 것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예. 그 외에도 이 1, 2차전이 열리는 경기장이 에스타디오 아크론이라는 경기장인데 네. 이 도시가 과달라하라입니다. 멕시코의 네. 과달라하라 같은 경우 해발 고도가 1,550m나 돼요. 굉장히 네. 고지대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고지대에 대한 대비 훈련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나마 좀 이제 장점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정 면에서 봤을 때는 A조에 속해 있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쉬는 편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마도 이 우리나라 고산지대도 또 이 멕시코 못지않게 굉장히 고산지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도 태백, 평창 같은 고지대에서 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장단점이 많은 이런 조추첨 결과인 것 같고요. 네. 일단 내년 3월에 원정 평가전 상대로 오스트리아가 유력하다고 알려졌고요. 나머지 네. 한 경기 상대는 어느 팀일까요? 나머지 한 경기 상대가 지금 좀 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매체에 따르면은 랄프 랑닉 오스트리아 대표팀 감독도 대한민국과의 경기를 준비하겠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확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홍명보가 유럽으로 향하는 이 3월 평가전 때 나머지 상대 하나를 구하기 힘든 이유가 이 유럽에 있는 뭐 잉글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강팀들이 정작 다른 대륙에 가서 이제 연습 경기를 많이 합니다. 네. 친선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FIFA 규정상 같은 A매치 기간 내에서 대륙과 대륙을 이동하는 스케줄은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유럽을 벗어나는 팀들을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나마 이제 유럽에 남는 팀들 중에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루과이, 일본과 평가전이 확정됐고 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모두 평가전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기간 동안 유럽에 남아있는 팀 중에 가장 강호로 평가할 수 있는 팀이 오스트리아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네. 다른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 나가지 않는 유럽 팀과의 평가전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이때에 유럽으로 평가전을 오는 다른 대륙의 팀과 경기를 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아프리카 팀 같은 경우에 모로코, 세네갈 같은 우리나라보다 FIFA 랭킹이 높은 강팀들 역시도 좀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상대 팀의 수요도 좀 봐야 되는데 네. 모로코와 세네갈 모두 본선에서 아시아 팀을 만나질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하. 약간 상대 측에 니즈가 없을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대신에 이제 이집트와 알제리가 있는데 네. 이집트는 이란 그리고 알제리는 요르단과 같은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와의 평가전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남미 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볼리비아라든가 콜롬비아 우리나라가 지난 11월에 평가전을 많이 했었기도 하고 예. 이번 A조에 남미 팀이 없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남은 후보는 3월에 유럽에서 만날 아프리카 팀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홍명보호가 이 홈 경기를 치르지 않을 예정인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출정식을 겸해서 6월쯤에 이제 국내에서 팬들에게 인사할 겸 경기를 그렇죠. 치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출정식을 좀 생략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가 워낙 고지대 환경이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고지대 환경에 적응하자라는 것이 좀 홍명보의 기조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6월에 있을 A매치 같은 경우는 아마 현지에서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6월 평가전을 그래서 멕시코, 과달라하라 등의 좀 고지대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멕시코 6월쯤에 되면 이제 많은 팀들이 이미 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몬테레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튀니지 그리고 똑같이 우리나라와 함께 과달라라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스페인 등이 조금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축구 소식인데요. 이 베트남 축구팀을 이끄는 김상식 감독이 네. 메이저 대회에서 3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어요. 네. 대단한 성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물론 뭐 FIFA 월드컵 같은 대규모의 대회는 아니지만 네.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대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열렸던 2025 C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들이 출전하는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아시안 게임에 가까운 동남아시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남자 축구에서는 연령별 대표팀 23세 이하 대표팀이 출전해서 베트남이 지금 결승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실은 과거에 베트남 국가대표팀 하면은 축구 대표팀 하면은 박항서 감독이 워낙 그렇죠. 좀 뭐 쌀딩크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었는데 네. 박항서 감독에 이어서 이 김상식 감독이 최근에는 또 이 축구계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김상식 감독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 미쓰비시컵 그리고 23세 이하
아세안 축구 연맹 챔피언십을 모두 우승을 시켰습니다. 오호,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C 게임까지 우승을 하게 되면 1년 사이에 3개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는 성과가 되겠는데 네. 이런 일은 이제 박항서 전 감독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닐까 또 그런 기대가 됩니다. 자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네. 야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김재환 선수 소식 전해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KBO가 이 2026 시즌 전까지 이른바 FA 보상 무력화 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네. 이 제도 개정을 완료한 예정이다 보도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건가요? 이 FA 보상 선수, 보상금 등의 이런 보상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계약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이 FA 관련 조항에 추가를 한다. 야구 규약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좀 제도를 개정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내년 1월에 이제 10개 구단 단장이 실행위원회에서 다시 모이게 되는데 이 실행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고요. 네. KBO 리그 이사회가 의결을 하게 되면 이 개정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이번 김재환 선수의 계약권처럼 FA 보상 선수라든가 보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경우에는 FA 제도의 원천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봉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성공적인 선례로 남게 되면은 김재환 선수 외에도 소위 말하는 S급 선수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구단들 입장에서도 몇십억 원의 금액을 아끼면서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구단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상 선수나 보상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FA 선수의 누출로 인해서 이제 전력 이제 좀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네. 전력 평준화의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KBO에서는 제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FA 시장에 나왔던 김하성 선수가 다시 애틀랜타로 돌아가서 26 시즌을 치르게 됐다고요? 네, 친정팀과 1년 더 이제 소위 말해서 FA 재수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네. 1년간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4억 원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단연 계약을 좀 노리고 시장에 구단 옵션이었던 1,600만 달러의 계약을 거부하고 나온 상황이었는데 네. 결국은 구단 옵션보다는 높은 계약인 2천만 달러의 계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애틀란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애틀랜타랑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애슬레틱스로부터 네. 4년간 총 4,800만 달러, 한화로 이게 710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렇죠. 이런 계약을 제안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네. 그럼에도 애틀랜타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애슬레틱스보다는 애틀란타가 강팀입니다. 비록 이번 시즌은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네. 이번 오프 시즌 애틀란타가 2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내년 시즌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성적을 내더라도 조금 더 성적이 좋은 팀에서 내야 다른 구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런 측면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연평균 금액을 봤을 때도 애슬란틱스가 제안한 4년에 4,800만 달러는 연평균 1,2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에 이 김하성 선수의 연봉이 1,600만이었고 네. 재계약일 2천만 달러에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하성 선수 그리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충분히 본인의 건강함과 성적을 입증한다면은 연평균 이 정도 이상의 가격을 매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애틀란타와의 FA 재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WBC 우리나라 대표팀은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김하성 선수가 조금 오프 시즌부터 심기일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WBC 출전하는 것을 조금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배드민턴 소식입니다. 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3년 연속으로 올해 선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여자 선수로는 최초인 거죠? 맞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2023, 2024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올해 선수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선수들이 뽑은 올해 선수상에도 안세영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뽑아서도 가장 압도적인 선수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어떤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안세영 선수의 이번 시즌이 가장 도미넌트했다. 뭐 누가 이렇게 봐도. 네, 네.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이 주목을 받은 마지막 경기 이 왕중왕전 그 첫 경기 결과 어땠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첫 경기는 이제 어제 경기가 열렸었죠. 네. 항저우 올림픽 센터에서 열린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5
조별리그 1차전이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스마 와르다니 선수, 이 선수도 세계 랭킹 7위에 좀 강한 선수거든요. 네.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안세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첫 게임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초반에는 좀 리드를 내주긴 했지만 7대 7 동점까지 이어갔고요. 네. 이어서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다가 16대 16 상황에서 내리 5득점 하면서 좀 첫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러면서 역시 안세영 선수 출발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게임에서 좀 굉장히 흔들렸어요. 네. 코트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 정비를 좀 요청할 정도로 안세영 선수가 조금 껄끄러운 네.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스트로크도 계속 좀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많이 있었죠. 3대 1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으로 5실점하면서 6대 3까지 역전을 허용했고요. 네. 이후에 5대 6까지 쫓아갔는데 여기서 10점을 연속으로 내줍니다. 아이고. 안세영 선수답지 않은 그러니까요. 모습이었는데 네. 올해 이제 모든 경기에서 결국 이 게임이 8대 21로 패배를 했는데 예. 올해 안세영 선수의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10점도 내지 못한 게임이 이 게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뭐 그냥 한 게임 내준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분위기를 내주는 거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마지막 3게임에서 작정한 듯이 시작부터 6대 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아, 예. 두 게임 내내 좀 불편했던 코트도 좀 이제 적응을 하면서 네. 마지막에는 심지어 마지막 게임이 21대 8로 이겼습니다. 아, 반대로. 바대로 네. 그냥 역시. 거울 치료하듯이 그대로 좀 되갚아주는 네. 성적이 나왔고 오늘 열렸던 두 번째 게임 경기가 이제 방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여자 단식 A조 2차전에서 세계 랭킹 9위인 일본의 이 미야자키 도모카 선수를 오늘 경기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예. 따돌렸습니다. 예. 첫 게임에서 이제 미야자키 선수의 좀 범실이 이어졌었거든요. 네. 이 상황을 앞서서 초반에 10대 4까지 점수를 벌려놓은 상황이었고 예. 이후에도 계속 점수차를 벌리면서 첫 게임 21대 9 스코어로 가져왔고요. 네. 두 번째 게임은 더욱더 일방적이었습니다. 어허. 스코어 자체가 일단 21대 6이라는 아이고. 압도적인 스코어였는데 네. 사실 이 일본의 미야자키 선수가 좀 뭐랄까 좀 단정한 외모와 함께 그 깔끔한 게임 매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드민턴 요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인데 네. 이 미야자키 선수가 계속해서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안세영 선수에게는 뭐 워낙 경기력이 압도적이었기 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러면서 이제 남은 한 선수가 이제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입니다. 네. 직전 대회에서 이 야마구치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우승을 놓쳤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안세영 선수 이번에 뭐 비록 조별리그이긴 합니다만은 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서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와의 단식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조별리그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취자 9281님, 안세영 선수 세계 1위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네. 7320님께서는 축구 국가대표팀 이번에 꼭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핫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또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또 라디오와 팝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 띄워드리면서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중매라고 하는데요. 이를 중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매에서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버금 중자를 쓰는 반면에 중신에서 중자는 가운데 중자를 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세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인은 억지로 권할 일은 못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중매는 함부로 할 일이 못 되며 신중히 잘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술이 석잔이라는 말에서 잔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료나 술을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를 뜻하는 한자어 명사입니다. 이와 같이 술이나 음료를 담은 잔을 세는 단위 가운데
잔 배자를 쓰는 한자어 표현도 있어서 술석잔 대신 술삼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팀이나 사람에게 주는 트로피를 가리켜서도 배라고 하는데요. 총장배 축구대회 같은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란 말은 의존 명사기 때문에 앞의 말과 띄어서 씁니다. 앞서 말씀드린 술삼배의 경우도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술삼배로 앞의 말과 띄어서 쓴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합니다.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반짝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최저 기온이 영하 11.7도, 경북 봉화 영하 7.8도, 서울도 영하 1.9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았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9도, 전주 10도, 부산 14도, 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 내륙 지역은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아래로 떨어져 춥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5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요. 토요일에는 금요일보다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질은 어제보다 나아졌는데요. 다만 낮 한때 세종과 충북,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남 동부 내륙과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평년 이맘때 기온으로 내려가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 코너 우리 아이는 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가장 흔한 약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피하고 싶은 약이기도 한데요. 이 부작용에 대한 강한 우려 때문이죠. 그렇지만 잘 쓰면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고 하거든요. 스테로이드에 관한 오해와 진실 또 올바른 사용법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악용해 피해자에게서 1,000만 원가량을 빼간 보이시피싱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TF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고 소비자 단체들은 쿠팡 탈퇴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쿠팡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쿠팡 측은 해고된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위법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첫 출석했습니다. 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겐 내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 중인데요. 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의 공개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화 불법 반출 단속 업무 소관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죠. 근데 일단 기관 사장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것도 업무 보고 끝나고 SNS로 올린 거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보도들 나왔던 게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그리고 언론사 취재들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천공항공사하고 인천세관 간에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 중에 $10,000가 넘는 외화 검색, 이 스크리닝을 공항공사가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지난해 이학재 사장이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근본적으로는 관리감독 책임, 이 세관이 하는 거는 관세청에 당연히 있죠. 그러나 밀반출 검색, 스크리닝에서는 공항을 또 관리하고 드나드는 사람들 관리하는 이 공항공사도 이거를 찾아내고 적발해서 세관에 업무를 넘긴다라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는 시스템인 거고 또 이 책갈피 달러 수법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뭐 널리 알려졌다 이학재 사장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난해 6월에도 윤석열 정부 때 관세청에서 이 내용을 적발 사례라고 이렇게 케이스를 다 모아가지고 보도자료로 냈었어요. 보도자료라는 거는 정말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기사를 보니까 MOU 체결해서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던데 이렇게 재차 지적을 한 거예요. 또 뭐 책갈피 달러 수법이 이번 때문에 널리 알려졌다 이런 거는 예전에 정부가 보도자료로 냈던 건데 범죄를 시시하면서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 이런 논리라면 사람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그러면서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직자의 업무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 토대로 다시 지적을 한 거고 그랬더니 이학재 사장이 또다시 공개 반박한 거죠? 네. 이학재 사장 MOU는 양해각서라서 법적 책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 최고 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그저께는 기자간담회까지 열어가지고 같은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답답한 게 이게 이렇게까지 불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업무 보고 취지잖아요. 네. 그럼 점검을 하고 서로 질문하고 확인하면서 누가 뭐 잘못 알았든 뭐가 잘못됐다고 네, 해도 네. 좋은 정책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취지가 무색하게 지금 뭔가 설전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겨냥한 듯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 업무보고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고 행정 영역이지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왜 그렇게 악용하느냐. 정치적 색깔이 아니라 유능하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쓰지 않느냐. 정치에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통일교가 이 여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이 후원 리스트라고 하는 그 이름이 더 나온 거죠. 네, 그 이름이 추가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통일교 간부 10명이 무더기로 증인 소환돼서 이 후원금 전달 내역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이날 간부들 진술을 종합해 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20대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 쪽에도 민주당 쪽에도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고 네. 선교 활동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네, 추가로 나온 이름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500만 원,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300만 원,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200만 원 건넸다라는 게 이거는 통일교 측 그 직원들 진술인 거고 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도 원래 2천만 원 보내려고 그러려고 했는데 400만 원만 전달이 됐다.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그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목된 당사자들은 개인 명의로 입금된 돈이어가지고 정치 후원금이라고만 생각했지 통일교 자금인지는 몰랐다라는 입장이에요. 또 김진태 지사 측하고 김영록 지사 측 모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개인 명의로 입금이 돼서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고 이게 통일교 자금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 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인물들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같은 날에 나란히 1심 선고를 받게 됐어요. 네, 김건희, 윤영호, 권성동 이렇게 세 사람 모두 1심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운명의 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재판부 설명한 거에 따르면 1월 28일에 조금 순차적으로 가는데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이거는 통일교 청탁뿐만이 아니라 건진법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등등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예. 그 후에 오후 3시에는 곧바로 윤영호 전 본부장 선고 또 권성동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 사건 그 선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줬다라고 중간에서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윤영호 전 본부장인데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뭐 받았을 거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국민의힘 측 인사들하고 통일교 이 정교 유착 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이 같은 날에 연달아서 동시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특검은 어제 권성동 의원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특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특검은 덧붙였는데요. 네.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제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도 1억을 받은 사실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는 특검이 징역 4년 구형했고요. 앞서 이번 달 초에 김건희 여사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5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12.3 비상겸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 전직 사령관들 재판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죠. 네, 그 윤 전 대통령이 이 용산에 있는 군사법원을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오늘 재판은 정말 핵심 인물들이 대거 들어가 있어요. 네.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문상우 전 사령관들. 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재판인데요. 원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불출석 사유 서내고 안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법원이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었어요.
그 오늘 출석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재판에 사실 이 사령관들은 다 증인으로 나왔던 그 계엄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군사법원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건데 네. 특히나 이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네. 그런 어떤 윤 전 대통령과도 충돌이 좀 네,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여인영 전 사령관한테는 윤 전 대통령이 마치 좀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주장을 예. 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 대면을 하게 된다라는 네. 것이고 가담자들하고 윤 전 대통령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치열한 공방전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김기현 의원 관련된 새로운 내용으로 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으로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가방을 선물한 걸로 밝혀진 당일에 김기현 의원 사무실에 간 기록이 드러났다고요. 네, 앞서 어제까지 그 특검이 김기현 의원 사무실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죠. 이틀에 예. 걸쳐가지고 뭐 의원 회관 가가지고 압수수색했는데 이 의원실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압수물이 나오지 않았고요. 네. 자택에서 압수한 게 김기현 의원하고 배우자 이모 씨의 휴대전화 각각 한 대씩 이렇게 압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동시에 특검이 이 김기현 의원 뭐 집이나 이런 쪽 말고도 국회 방호과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네. 이거는 그 국회에 드나든 차량들 네네. 출입 기록을 본 거였거든요. 네. 네,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문제 가방을 사던 날에 김기현 의원의 계좌에서 금액이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됐다. 이 내용 어제도 저희 전해드렸는데 네. 이 JTBC 취재에 따르면은 그 가방 살 때 200 거의 한 300만 원 되는 돈인데 네. 그 상품권, 백화점 포인트, 신용카드 결제 뭐 이렇게 섞어서 결제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특히나 김기현 의원의 계좌 여기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네. 그 계좌는 국회의원 세비 그러니까 급여 월급을 받는 은행 계좌였던 거죠. 예. 그래서 김기현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은 모르는 일이고 나는 주부여가지고 카드가 남편 계좌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뭐 신용카드 결제할 때 그렇게 빠져나간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계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국회 출입 기록을 봤더니 그 날짜에 네. 배우자인 이모 씨 차량이 국회에 들어간 거죠. 예. 네, 국회 무슨 일 때문인지 국회에 갔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 이거를 시간 순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예. 3월 8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였고 3월 16일에 가방을 삽니다. 네. 다음 날인 3월 17일에 이 부인의 차량이 국회로 들어온 거죠. 예. 3월 17일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 가방 선물한 날로 특정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전날 가방 사고 다음 날 국회 가고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 전달한 날도 그날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근데 이 시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외를 다녀왔어요. 네, 김기현 의원은 그 윤 전 대통령 부부 귀국 행사 해외 나갈 네. 때도 갔었고 네. 귀국 행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또 좀 논란이 됐었던 게 그 김기현 의원이 막 90도 인사, 폴더 인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네. 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이 특검은 그런 거죠. 사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일정 갔다가 들어와서 저녁 늦게 귀국했는데 또 의원의 배우자까지 만나기는 조금 상황이 녹록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고 근데 딱 그때 김기현 의원은 만났어요. 윤 전 네. 대통령 부부를. 네.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김기현 의원의 손을 통해서 가방이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게 직접. 특검의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특검은 오늘 이 김기현 의원 상대로 재차 소환을 통지할 계획인데요. 원래는 그 전에 대면 조사 벌이려고 했는데 손장이 뭐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고 예. 본인도 그렇고 보좌진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미국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고요. 네, 그 국방수권 법안은 미국 의회가 매년 국방부 정책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에요. 이걸로 이제 점검을 해보고 내년도 걸 짜는 건데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에 제약을 둔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뭐 어떤 병력을
줄이지 못하게 미국 의회가 좀 제동을 걸고 우리가 견제한다라는 성격인 겁니다. 네. 그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에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들어갔고요. 네. 또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와 다른 방식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한다면 예산 사용을 통제한다,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 뭐 예외는 있어요. 만약에 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거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이런 동맹국하고 적절히 협의가 있었다는 걸 의회에 인증을 한다면 예산을 그때는 쓸 수 있다라는 걸 걸어놨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맘대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쟁 개시 권한을 부여해왔던 이른바 무력 사용권이라는 거를 폐지해버렸고요. 근데 여러모로 뭐 지금 경제 분야도 보고 다 통틀어 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힘이 미국에서 좀 빠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이 법안은 이번에 하원 통과한 지 일주일 만에 상원을 통과하게 된 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항생제 이야기를 다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의약품을 주제로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맞이해서 항생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항생제와 더불어서 많은 논란도 있고 또 처방을 하면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 스테로이드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연히 좀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약이 스테로이드인데 일단 정확히 어떤 약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하면 부작용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왜 스포츠 관련된 뉴스에서 운동선수들의 불법 약물 사용 네. 이런 소식에서 언급되는 약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굉장히 독한 약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 안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거든요. 네,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 호르몬들 중에서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화학 물질로 적은 양으로도 온몸에 전신에 다양한 작용을 일으키는 강력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강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의 일종인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주로 면역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러한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을 우리 몸 외부에서 합성을 해서 이제 염증성 질환에 투여하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서는요.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스테로이드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교수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과 이제 진료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나요? 이 스테로이드 약물이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먹는 약도 있고요. 네. 주사약, 피부에 바르는 약, 눈에 넣는 약,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약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호흡기에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 약물이 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눈병이 심하게 걸려서 눈에 염증을 가라앉혀야 될 때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고 뭐 비염 때문에 코에 염증을 가라앉힐 때는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를 쓰고 아토피 피부염 같이 피부 염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고 천식에는 호흡기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먹는 약과 주사약은 주로 이런 약
이런 약들을 사용하기 힘든 내부 장기의 염증이나 온몸의 염증을 조절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네. 아이들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어른들은 관절염 조절에 주사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만 두고 보면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약들이 개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인식은 좀 오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약간 우려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약을 무조건 위험하고 나쁜 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정말 무조건 위험하고 나쁜 약이면 어떤 의사가 그 약을 처방하고 어떤 나라가 그 약 사용을 허가해 줄까요? 그렇죠. 네, 의학이나 약학을 공부해본 분들은 이 말을 한 번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효과도 없다. 다른 말로는 효과가 있는 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부작용이 없이 효과만 좋은 이런 명약이 있기를 누구나 원하지만요. 네. 사실 안타깝게도 사실 세상에 그런 약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약을 사용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는 이 약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약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물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전문가가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하긴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약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더 중요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스테로이드제가 아까 뭐 연고와 뭐 먹는 걸로 이렇게 나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연고로 바르는 경우와 먹는 이 스테로이드가 위험성 면에서도 많이 다른가요? 그렇죠. 약의 형태에 따라서 위험성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먹는 스테로이드 약이나 아니면 전신에 작용하는 주사약 중 일부는 주사약들은 이 온몸에 작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연고나 안약, 뭐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는 약이 닿는 그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스테로이드 약물 자체는 전신에 작용할 수 있지만요. 호르몬이니까 전신에 작용을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고처럼 국소적으로만 작용하도록 개발된 약은 온몸으로 퍼져나가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피부에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근데 전신에 작용하는 먹는 약이나 주사약들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온몸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온몸에서 다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전신에 작용하는 약들이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효과도 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염증 질환에서는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약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면 우선 사용하고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전신 약을 사용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제는 이렇게 약의 형태에 따라 부작용 정도도 다르지만 같은 연고라고 하더라도 이 스테로이드 종류에 따라서 강한 약과 약한 약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게 등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효과가 강한 약은 부작용도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연고를 처방하더라도 보통은 약한 약부터 시작해서 약한 약이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미미하다라고 하면 약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약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서 효과와 부작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약을 잘 선택하는 것도 진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스테로이드제를 아이에게 사용할 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은 아이 성장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스테로이드가 키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맞아요. 스테로이드제가 일단 전신에 작용하는 약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키 성장 영향도 주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스테로이드 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하필이면 키를 크게 하는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장시간 많은 양의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키가 덜 크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은 다행히도 이제 연고나 스프레이 같은 국소적인 작용하는 약들보다는 먹는 약이나 주사약을 장기적으로 오래 쓸 때 그리고 고용량으로 사용할 때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이것 이외에도 사실 다른 이제 부작용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린다든지, 식욕이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동그랗게 붓고 목 뒤에 살이 올라오는 쿠싱 증후군 같은 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 수치가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딱 들어보면은 온몸 여기저기 생기는 부작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신으로 작용하는 먹는 약이나 주사약을 고용량 쓰거나
장기간 쓸 때 생기는 거고요. 네.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약들은 뭐 별로 이런 걱정은 없고 그리고 약을 한 번 먹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용량으로 짧게 먹었다면 부작용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뭐 얼마나 어떻게 쓰는 게 좀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기준일까요? 이거는 이제 질병에 따라 너무 다르긴 한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용법대로 전문가가 보기에 효과가 충분할 때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데요. 네. 이게 물론 스테로이드를 만성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질환도 있어요. 그리고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 질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특수한 경우라서 이야기가 좀 다르고 이럴 때는 이제 며칠 간격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부작용은 없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의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테로이드 약물은 질병의 정도에 맞는 가능한 한 약한 약을 정해진 요법대로 하되 이 효과가 확실한지는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약을 끊어도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의 경우에요. 혹시 만약에 피부에 아토피나 이렇게 습진이 있는 경우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이 아토피성 피부염과 습진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질환들은 좀 만성적으로 수년 이상 지속되는 질환이고 또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을 계속해서 사용해도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습진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쓸 때는 이렇게 무조건 쓴다가 아니라요. 평소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가장 약한 약을 사용하다가 증상이 악화될 때 일시적으로 악화된 증상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할 때 급한 불을 끄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효과가 좋은 거니까 좀 계속 쓰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이 연고를 오래 사용하면은 피부에 멍이 잘 들고요. 피부가 또 얇아지고 또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하지만 면역을 좀 가라앉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세균이나 진균 감염이 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도 무조건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지 않고 증상에 따라서 약을 계속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복용 방법이나 기간을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다가 증상이 조금 뭐 호전됐다 싶으면 부모님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약을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피부병, 아토피성 피부염을 예로 들면은 이게 급할 때 쓰는 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처방드려도 한두 번 바르고 좀 괜찮아졌겠지 하고 악화된 아토피를 그냥 약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은데 아직도. 근데 그럴 때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더 악화되면서 나중에 점점 센 약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더 심각한 경우는 부작용이 더 큰 건 전신에 작용하는 먹는 약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장기간 고용량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짧게도 고용량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을 전신에 들어가는 스테로이드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몸에 넣어주게 되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도 이 스테로이드를 만들고 있었는데 밖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부신의 스위치를 꺼버려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는 없고 약으로 들어오는 스테로이드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을 만들어 뚝 끊어버리면 여기에 우리 몸이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깔아앉히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에 약간 활력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힘이 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뚝 끊었고 우리 몸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지금 만들지 않고 있다면 갑자기 힘이 빠지고 축 처지고 입맛도 없고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심각한 경우엔 쓰러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되고 서서히 줄여가면서 몸도 적응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를 쓰다가요. 만약에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병원에 가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효가 없을 때예요. 그렇죠. 약효가 없을 때는 조금 더 강도가 강한 약을 쓰거나 아니면 지금 먹는 약의 용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서 며칠 후에 다시 와서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스테로이드를 하루 이틀
바르거나 먹었는데 증상이 너무 더 안 좋아진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서 예. 이제 약을 어떻게 바꿀지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약의 부작용이 생길 때도 병원에 가야겠죠. 네네네. 그럼 약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걸 알아채는 방법은 일단 원래 약을 처방받게 된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병원 예. 간 증상. 네. 그것 이외에 다른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본래의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이건 약의 부작용은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료일을 땡겨서 병원에 빨리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약을 쓰실 때는 조금 더 예민하게 내 몸 상태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스테로이드 때문에 좀 치료를 미루거나 겁내는 우리 부모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이 스테로이드 약에 대해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약이 부작용만 조심하면 참 이만한 명약도 없다. 네. 그 정도로 강력한 약이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스테로이드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는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거부하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라면 잘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꼭 이 스테로이드 약이 꼭 필요한 경우를 알아채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 약을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께 꼭 물어보세요. 이 스테로이드 약이 지금 꼭 필요한가요? 네, 이걸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꼭 필요한 경우라는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럼 어떤 부작용을 조심할까요? 아니면 이 약은 며칠 정도 보고 효과를 보고 더 증량을 해야 될지 끊어도 될지를 평가하면 될까요? 언제 병원에 다시 올까요?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은 의사 선생님께 조금 더 정확한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신 거이기 때문에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시면 안 되고 꼭 상의를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네요. 자, 오늘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과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이의 손 잡아줘요 듣고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하이의 손 잡아줘요였습니다. 자,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5933님. 아이가 6살인데요. 희귀병으로 스테로이드 약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난 후부터 아이가 수시로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부작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희귀약으로 스테로이드 약을 먹는 경우에는 장기간 먹게 되는데 네. 그리고 처음에 고용량 썼다가 줄여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약의 부작용 중에 속쓰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속쓰린 것도 있고 근데 네. 어떤 아이들은 이게 식욕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어떤 네네. 아이들은 그러면은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배가 아픈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제산제라든지 이런 걸 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게 없으면은 먹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배가 너무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소화제라든지 제산제 같은 거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6151님, 4살 아이가 콧물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는데요. 혹시 오래 사용하면 만성비염 걸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 질문은 앞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네, 이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만성비염에 걸리는 게 아니라요. 네. 아이가 만성비염에 걸려있기 때문에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되게 장기간 사용해도 되게 안전한 약이에요. 그리고 만성비염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치료법이거든요. 저도 뿌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만성비염은 이 약 때문에 생길까 걱정하실 게 아니라 만성비염은 걸려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966님
이재현님, 스테로이드를 2년 복용한 아이가 며칠 전부터 이가 시리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 치아가 약해질 수도 있나요? 하셨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치아 자체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잇몸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혈관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스테로이드 약 때문에. 네. 근데 잇몸은 이게 점막으로 돼 있어서 혈관이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이 약해져서 치아가 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물론 이게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한 분은 함부로 치과 치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치의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네. 필요한 경우에 치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049님, 처음엔 조금만 발라도 금방 낫더니 나중에는 더 센 약을 써야 할까봐 걱정됩니다. 항생제처럼 스테로이드도 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효과가 없어지기도 하나요? 하셨는데요. 자, 이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네, 항생제 내성은 내 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는 세균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스테로이드에 내성이 생기느냐 이건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 약을 중간에 자의적으로 끊게 되면은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피부 질환이 있는데 되게 악화됐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써서 빨리 깔아앉혀야 되는 상황인데 빨리 깔아앉히지 않고 약을 자의적으로 부작용 생길까봐 걱정돼서 끊었다라고 하면 질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뭐 1단계의 약으로 치료가 됐던 약이 악화되면 2단계, 3단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이 더 점점 세지니까 내가 스테로이드에 내성이 생겼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 때는 써서 빨리 깔아줘야 돼요.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7915님, 약을 먹거나 바르고 나서 겉으로 보기에 아이 피부가 깨끗해지면 바로 중단해도 되나요? 아니면 처방받은 기간 무조건 다 채워야 하나요? 요거는 빠르게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자의적으로 중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깨끗해져도 다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다 깔아앉았다 나중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방받은 기간이 짧다면 다 드시고요. 길다면 중간에 한번 가세요, 병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57님,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많다고 하니까 자꾸 뭐 천연 성분 아니면 뭐 한방 연고 이런 스테로이드가 없는 약을 찾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없이도 소아 피부 질환이나 염증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스테로이드 없는 약을 소아 피부 질환에 먼저 보통 사용을 해요. 그래서 꼭 스테로이드 연고 아니어도 다른 약들로 치료할 수 있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천연 성분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게 우리 자연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천연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넣지 않아도 그런 비슷한 성분이 녹아 있는 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천연 성분이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그리고 그거 하나랑 이제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로 꼭 다 치료하는 건 아니다. 이거 두 가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154님, 인터넷에 보면 스테로이드 부작용 사진 뭐 이런 거 많은데 피부가 얇아지거나 색이 변하는 부작용이 아이들에게도 자주 발생하나요? 하셨어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부가 얇아지는 게 이게 못 보신 분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게 피부에 보통은 우리가 모세혈관이 잘 안 보이잖아요. 손등 이런 데는. 근데 이제 이 연고를 많이 바른 부분에 모세혈관들이 막 잘 보이게 피부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되게 잘 나고요. 피도 잘 안 멎을 수 있고 색깔은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 아이들에게도 잘 발생을 합니다. 아이들이 피부가 약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쓸 때는 약한 성분부터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933님, 6151님, 7966님 커피와 베이글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되시나요? 영화와 OTT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데일리 조은별 문화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작품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올 연말 최대 기대작입니다. 벌써부터 뭐 1000만이 넘냐 안 넘냐 갖고 얘기가 많은데요. 예. 어저께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아바타입니다. 제작 기간 4년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존에 사랑받았던 배우들 그대로 출연합니다. 샘 워싱턴, 조셀다나, 시고니 웨이버, 스티븐 랭, 케이트 윈슬릿 다 나오고요. 네. 새로운 인물들, 찰리 채플린의 손녀인 우나 채플린, 그리고 데이빗 둘리스가 이제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아바타 1편을 본 게 2009년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네. 그 사이에 기술도 정말 진일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작비 규모도 그만큼 커졌는데 네. 5천억이고요. 5천억. 물의 길 전편이 5천억이었고 이번에도 그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게 한 4편과 5편까지 나올 것이다. 근데 이 3편의 흥행을 보고 내가 이거를 만들지 안 만들지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흥행 연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어저께 스코어만 보면은 26만 명이 관람하면서 네.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카메론 감독이 이 관객들과 밀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봉 이틀차 벌써 극장가가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신작은 그러니까 지난번 전편은 물의 길이 제목이었고 이번은 불과 재라는 이름인데 어디서 이런 이름을 붙인 걸까요? 예, 일단 불이라는 게 여기서 좀 네거티브한 의미를 쓰여요. 네. 뭐 폭력적이고 또 혐오, 분노 이런 걸 의미하는데 카메론 감독님이 2012년에 다큐팀이랑 이제 파푸아뉴기니로 탐험을 갔다가 영감을 얻었대요. 예. 당시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마을이 잠겼는데 만약에 그 후손들이 이곳에 계속 살았다면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살았을까? 그래서 이 상상이 불과 재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망관족이라는 재의 부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재의 부족의 여성 리더, 바랑이라는 리더인데요. 네. 이 역할을 바로 우나 채플린이 연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영화 보면서 이 우나 채플린 연기가 굉장히 좀 남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보면은 뭐 삶의 터전이 불 때문에 황폐해지고 내가 살던 곳이 굉장히 다 망가졌을 때 그 느낌을 우나 채플린이 빼어나게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완전히 선하지 않고 완전히 악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해요. 네. 사실 아바타 하면 이 아바타 시리즈 백미는 새로운 크리처 그리고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이나 시각 특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볼거리가 준비돼 있을까요? 아바타 이제 물의 길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굉장히 이제 환상적인 물속 세상을 다뤘습니다. 네. 근데 3A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과 대기 기후, 생태계를 다 다뤄가지고요. 사실 뭐 이제 저도 기사 쓸 때 이게 수중전, 지상전, 공중전을 다 다뤘다 이렇게 쓰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엔 이제 재해 부족도 나오고 바람의 부족, 윈드 트레이더스라고 불리는 바람의 부족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데이빗 둘리스가 페일락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해파리 같이 생긴 거대한 생명체를 타고 하늘을 항해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나와서 네. 딱 보자마자 아니 저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 바람상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1970년대에 그린 그림 중에서 이제 상공을 떠다니는 크리처를 작품에 넣었다고 하고요. 네. 아바타 2에 나왔던 이제 툴쿤족 고래 같은 이 네네네. 툴쿤족도 다시 등장합니다. 아하. 이 영화계에서도 아바타 시리즈면은 진짜 최첨단 어떤 영화 기술의 집약체라는 평가인데 그런데 요즘 화제인 이 AI 생성형 인공지능을 단 1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굉장히 자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제 할리우드에서도 이제 AI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4년 동안 3,0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약 3,382개의 특수 시각 효과 이게 VFX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한 땀 한 땀 수공예로 새겼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바타가 인기가 많은 게 배우들의 어떤 섬세한 연기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관객한테 그렇게 와닿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16대의 카메라로 다각도에서 촬영을 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입히는 퍼포먼스 캡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인터뷰 때 국내 취재진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독창성은 없다. AI가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이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배우가 평생 동안 겪은 경험 또 배운 것들 이걸 다 쏟아부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이번 영화를 통해서 뭐 어떤 이야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이제 1편 기억하시는 분들은 1편에서 좀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편은 이제 환상의 세계, 그다음에 2편은 이제 물의 세계로 옮겨간 어떤 가족의 이야기, 3편은 이들이 어려운 도전과 고통을 극복하는 얘기를 담고 싶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리 가족 그리고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또 다른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갈등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실제로 카메론 감독이 5명의 아이의 아빠라서 더더욱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이야기군요. 네. 올겨울 최대 기대작입니다. 아바타 불과 재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어떤 영화 가져오셨을까요? 네, 19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영화 대홍수입니다. 대홍수가 지구에 덮친 날 이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건 사람들이 물에 잠겨가는 아파트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SF 재난 블록버스터물입니다. 네. 배우 김다미 씨, 박혜수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굉장히 이런 영화의 장기를 보였어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KMC 더 벙커, 전지적 독자 시점에 김병우 감독님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오늘의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에 소개됐습니다. 뭐 제목만 들어서는 대홍수라고 하니까 이 홍수로 인한 재난물 영화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초반에 이제 재난물의 외피를 썼고요. 이제 후반으로 가면 SF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아파트에 대홍수와 쓰나미가 덮쳐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어요. 네. 그래서 배우들이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뭐 수영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 아역 배우도 출연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잠수하는 법을 배우고 네. 박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눈 뜨는 연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김다미 씨가 아이 엄마인 안나를 연기하는데요. 네. 집에 있다가 자다 깼는데 자기 집이 3층이에요. 네. 근데 거실 벽면 유리창에 보니까 3층까지 물이 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이 찰 때까지 아무런 뭐 재난경보나 이런 게 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아이를 안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눈 뜨는 연기 연습을 했던 박혜수 씨, 안나 모자를 돕는 요원 희조로 분하고요. 이 안나 모자가 재난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멸망과 또 인류를 존속해하라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재난물과 SF 장르가 복합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볼거리 있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김병우 감독님 특징이 앞서 이제 작품들 좀 말씀드렸지만은 좁은 공간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포착을 잘하세요. 네. 그래서 대홍수도 이제 삶의 터전인 아파트에 물이 차오를 때 이걸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해서 관객을 압도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파트냐? 그렇죠.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큰 공동주택이잖아요. 근데 그 공동주택 안에 각자의 소우주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VFX가 들어가고요. 물의 움직임을 표현해냈는데 보시다 보면은 마치 눈앞에서 물이 내 턱끝까지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재난물이라서 롱테이크 촬영 기법으로 이제 촬영을 했고요. 네. 후반부는 주인공 안나를 이제 프레임 안에 가둔다는 어떤 독특한 컨셉을 적용해서 연극 무대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새로운 시선으로 인물의 변화를 담아냈습니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 서로 다른 두 SF 장르 영화가 관객들에게 정말 새로운 색다른 볼거리를 안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OTT 시리즈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조금 장르가 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24일 공개를 앞둔 디즈니 플러스의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70년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출연진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배우 정우선 씨, 현빈 씨, 우도환 씨, 조여정 씨, 서원수 씨, 원지아 씨, 정성일 씨가 출연하고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넷플릭스 자백의 대가가 뭐 전도연 씨나 어떤 김고은 씨 같이 여장부들의 어떤 연기 차력쇼라면 이번에는 이제 현빈, 정우성, 미남 배우들의 연기 차력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제목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한국산 제품을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연출을 이제 우민호 감독님이 맡았어요. 근데 우민호 감독님 전작들 보면은 주로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전작 중에서 예전에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때 만들었던 마약 이름이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그 세계관을 담은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감독님이 그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용은 마약 제조에 직접 뛰어든 중앙정보부 과장과 또 이를 막기 위한 검사의 대립을 그렸고요. 현빈 씨가 이 중앙정보부 과장 백기태 역 그리고 정우성 씨가 이를 막는 외골수 검사 장건영 역을 연기합니다. 네. 그래서 포스터 중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포스터가 있는데 네. 공교롭게 이제 두 분이 다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팬들이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포스터를 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네. 우민호 감독님 작품 보면 뭐 항상 픽션과 논픽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번 작품은 어떤가요? 이번 작품에도 보면은 작품 초반에 이 특정 드라마 요소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이 드라마는 픽션이다. 또 드라마 속에 지명 인물 단체 설정 사건 전부 허구다. 창작된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보다 보면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백기태가 근무하는 중앙정보부라는 기관은 실제로 존재했고요. 네. 3회쯤에 이제 조효정 씨가 출연합니다. 이 조효정 씨가 권력자들과 내연 관계인 백음지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30을 떠들썩하게 만든 정인숙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안깁니다. 이 정인숙 씨의 본명이 바로 정금지였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영화 아바타 대홍수 그리고 OTT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OTT를 소개하는 라디오와 팝콘 디지털 데일리 조은별 문화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브라운 아이즈가 부른 벌써 1년 띄워드리면서 저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